반도체 vs 조선. 전 조선. 반도체는 사이클의 등락이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조선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도 무조건 필수제잖아요. 전 세계 화물의 85에서 90%를 배가 움직입니다. 무역 없이 저희가 살 수 없거든요. 왜 얘가 싼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 얘기를 하거든요. 맘 편하게 투자 장기로 해보자 라고 하시면 저희는 조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업앤다운이 워낙 심해서 오늘 잘 때 내일 걱정하고 내일 자면서도 모레 걱정하겠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고요. 제가 주식시장에 20년 있었고 저보다 더 오랫동안 있으셨던 분들도 나도 처음 보는 장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요즘 주식시장입니다. 하반기라고 그렇게 단기적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참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셀코TV 주 구독자 여러분의 연령층이 저보다 조금 많으시거나 뭐 이러시다고 들었는데 주식 투자하실 때 사실 단기적으로 매매하시기 굉장히 힘드시면 오래 들고 있어도 안심되는 주식을 사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러면 내 아들을 취직시키고 싶은 회사를 사시면 아무래도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들을 취직시킨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사양산업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가 평생 같이 파트너십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조선. 네. 일단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반도체는 지금도 미친 듯이 투자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클의 그 등락이 굉장히 짧거든요. 반도체는. 근데 조선은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한 상황에서 저희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공급은 지금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빅3라고 얘기하는 한중일이 경쟁을 하다가 요즘 일본이 막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보여서 공급이 굉장히 공고한 상황인데 수요에 대한 부분은 그 어느 때보다 길게 좋아질 만한 부분이라서 주식 투자도 저는 조금 매일매일 매매하는 거 되게 피곤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해서 특히나 가격도 조정받았겠다. 조금 맘 편하게 투자 장기로 해보자 라고 하시면 저희는 조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조선업체들의 고객사들이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일단 본인들의 고객사의 재무 상황이 좋아지면 기업들이 영업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내 고객이 오늘 내일 하면 사실 나의 영업 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는데 조선업체들이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희가 2007년을 역대 30년 만에 선박시장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보다 요즘 조선업체들이 돈을 더 잘 벌고 있습니다. 뒤에 중공업자 붙은 회사들이 대부분 저희 조선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렇게가 이제 저희 빅3다라고 얘기하는 3대 기업이고요. 상장 기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는 그 HD 현대중공업 위에 있는 중간지주 회사인 HD 한국조선해양까지 저희가 대형 조선업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까 빅3 얘기하셨잖아요. 현대, 하나, 삼성. 고점인지. 그러니까 저희 주식 볼 때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단순히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회사들이 벌고 있는 돈 대비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높나 낮나 이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2025년 상반기 말미 정도가 지금까지 조선 업체들이 가졌던 그러한 그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하는 그 지표의 피크였어요. 그리고 그때 대비해서 지금 주요 조선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지표가 주가가 빠졌기 때문인 것도 있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걸로 추정이 되었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 한 많게는 막 7, 80% 아니면 한 6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2007년이 굉장히 호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대비했을 때는 작년 상반기 말에 찍었던 그 숫자는 역사적인 고점이었었고 지금은 2007년 호황 대비해서 조금 더 조정받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이 예전 수준이어도 저희는 지금 피크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없고 예전 수준보다 더 좋을 만한 요인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쉽게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 업체들별로 뭐가 좋아요라고 분명히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당연히 있고요. 각각의 업체들마다 특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알고 지나가시는 게 저희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섹터의 가장 대장주라고 하면 매출이 제일 크거나 아니면 시가총액이 가장 커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업체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실제로 회사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조선은 일반적으로는 그 화물을 옮기는 화물선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상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상선에 해당하는 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조선에 해당하는 그 메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업체들은 군함도 만듭니다. 저희가 이제 해양방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세 개 업체 중에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만 이 군함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함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삼성중공업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상관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대신 삼성중공업이 다른 두 개 경쟁사 대비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면 해양 플랜트라고 해서 바다 위에 돌아다니는 에너지 개발 공장을 굉장히 잘 합니다. 남들이 투자 안 할 때 근성이 있게 오래 해가지고 지금 FLNG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가스 생산 공장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한 6, 70%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과점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굉장히 조선 관련된 뉴스가 앞으로 쭉 나올 텐데 방산 뉴스가 나오니까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이 더 움직이고 해양 플랜트 뉴스가 나오니까 삼성중공업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되고, 그리고 왜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 얘기가 나오는데 굳이 HD 현대중공업이 더 부각이 되지?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는 개별적으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어떤 부분을 좀 잘하는지, 다른 데 대비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주 ETF를 저도 요즘에는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저희가 20년 전에 2007년이 굉장히 조선 호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조선 업체들만 쏙쏙 뽑아서 만든 ETF가 없었어요. 저희가 그 대신 중공업 ETF는 있었는데 그 안에 막 두산중공업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조선에다가 딱 집어서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2020년 이후에 수많은 운용사들이 지금 조선 ETF를 만들어 놨고 심지어 레버리지 ETF도 있고 심지어 기자재들을 모아놓은 ETF도 있는 정도 수준이라서 조선 섹터 내에서 그거에 또 입맛에 맞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조선 업체들은 그 되게 큰 그 빅3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 주가 퍼포먼스를 낼 때 보면 본인이 잘하는 게 좋을 때 주가도 제일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종목 교체를 일반 투자자분들이 하시기가 좀 귀찮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ETF로 접근해서 투자하는 건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손대는 사업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당연히 조선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 배를 중국이 몇 프로나 만들 것 같으세요? 단순 물량 기준으로 30% 이상. 절반 만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중국이 배를 제일 많이 만들기 시작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200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에서의 중국의 위치는 여기서 더 커지면 진짜
배를 이러다가 7, 80%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인 상황이긴 한데 요즘에 거기에 손을 굉장히 보태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알아서 자멸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래 한 10% 정도의 그 점유율을 일본이 겨우겨우 잘 지키고 있었는데 2024년부터 그 수주 점유율 자체가 8%, 6%, 최근에는 1%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중국이 쏙쏙 흡수를 하면서 자기네들 예측에 의하면 한 2년 뒤 정도에는 자기네들의 제작 점유율이 한 60%로, 그러니까 1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도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은 굉장히 그 무서운 존재이긴 한데, 그나마 다른 제조업이나 막 화학 이런 것에 비해서 조금 나은 이유는 화학 공장은 싸게 돌려서 원자재를 크게 많이 싸게 들여온 다음에 쭉 돌려가지고 저가로 경쟁하면서 막 출혈 경쟁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배는 100% 주문 제작 방식입니다. 매번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돼요. 그래서 누구 하나한테 야 너는 여기서 볼트만 박아 이런 다음에 막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고 전 세계 배가 다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 이제 수요자들도 굉장히 경계심이 드는 거죠. 저 배에다가 뭐를 달아놨을 줄 알고 내가 이거를 다 중국 배로 깔아놓으면 괜찮을까라고 해서 요즘에는 오히려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아닌 거대 조선국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조금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은 위치를 조금 잘 지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상대 국가는 유럽이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일이 조선도 많이 하지만 삼국 다 해운이 굉장히 사이즈가 큰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중국이랑 일본은 자국 수요의 그 뒷받침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해운도 경제 사이즈에서 크긴 하지만 조선에 비할 바가 아니게 조금 작은 편이라서 우리는 자국 수요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밖에 수요를 그 흡수를 하고자 하는 그 니즈가 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 요구사항을 다 수렴하면서 산업을 좀 사이즈를 계속 지켜올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선박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본인들이 배를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알아서 환경 규제를 점점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동차도 저희 전기차로 가고 있듯이 배도 배가 쓰는 연료가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더러울 거예요. 그래서 벙커CO라고 하는 거의 점도가 고체에 가까운 그런 굉장히 잔류에 해당하는 기름을 저희가 쓰면서 다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돌아다닐 때 저희가 많은 탄소를 배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탄소를 저감해라라고 하는 그런 규제가 생긴 상태이고 그래서 선박시장 참여자들이 본인들이 찬성을 해야지 어떠한 규제도 시행이 되게 되는데 요즘 이제 선박시장에 우리 탄소 좀 줄이자라고 하는 합의가 된 상황이고 이거를 궁극적으로는 2050년까지 완전 탄소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바로 제로 이렇게 가지 않고 점점 줄여나가는 패턴인데요. 지금 전 세계 지구상에 떠 있는 배가 11만 척 정도 있는데 이 배들이 지금 현재 원래 사용하고 있는 그 연료를 활용하면 앞으로 영업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저희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입증된 친환경 연료는 LNG입니다. 저희도 전기배를 만들면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그 커다란 화물선을 다 옮기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다닌 것 중에 입증된 그럼 LNG로 배를 아예 새로 발주를 하는 거죠. 지금 기름 떼고 있던 배에다 갑자기 저희 가스 주유한다고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열심히 이 두 가지의 연료로 다닐 수 있는 배들을 발주를 했고 그 배들이 누적적으로 쌓인 게 아직 3,000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만 척 중에서 변신을 완료한 게 3,000척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이외의 것들도 종국에는 바뀔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거대한 교체 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2025년 상반기에 저희가 봤던 피크 대비해서
주가 조정도 좀 받은 상황이고 이제 수주 산업이니까 앞으로 더 나올 수주가 없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거 같아 라고 하면 피크 맞습니다. 수주면 계속 수주가 저희 잘 주기적으로 터져줘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2020년에서 2026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나왔던 이 수많은 조선 관련 수주 소식보다 26년 하반기부터 그 이후에 저희가 보게 될 수주의 영역이 다양하면서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어야 저희가 사이클을 더 업사이클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주들이 와서 나한테 더 비싸게 배를 주문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스 하면 아직 저희 업사이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배값을 한 20-30%더 높게 불러도 아마 선주들은 사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보다 해상 운송 수입으로 저희가 그 배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레벨 자체가 차원이 다르게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가 한 100척의 배를 굴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 규제 대응을 만약에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5년 뒤에는 80척밖에 못 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조선소들은 사실 그 생산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제가 아까 전 세계에 11만 척 배 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화물선을 1년에 중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이랑 막 유럽에 있는 조선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2,000척 정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만약에 다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교체만 하느라고도 오랜 세월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두 푼 아끼자고 발주를 안 했다가 3년 뒤에 굴릴 수 있는 배가 줄어드니 지금 미리 투자를 해서 3년 뒤, 5년 뒤를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수요는 굉장히 충분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볼 것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반도체도 사이클 산업이다. 그리고 이런 조선이나 뭐 해운도 사이클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모든 산업에는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화의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건 찾는 사람이 많아서 저희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저희가 그 사이클 상으로 좋은 사이클, 상승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박 시장 또한 저희가 제한적인 조선소라고 하는 데에서 이 선박을 만들지만 실제로 발주하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이 발주하고 이제 요거를 받게 되는 한 3년 뒤 정도가 되면 배들이 또 쏟아져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 조선업체의 전방산업에 해당하는 해운사에게는 결국 다운 사이클로 다가오기 때문에 조선도 결국 다운으로 가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요즘 반도체가 되었건 조선이 되었건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이 사이클이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수요는 굉장히 폭증하는 이유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저희가 공급을 해소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100 필요한데 지금 저희의 공급 능력은 70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내일이 된다라고 해도 한 80으로 해소되고 모레가 된다라고 하면 한 90으로 해소가 되니까 저희가 완벽하게 해소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좋은 사이클을 즐기자라는 의미에서 좀 사이클 산업이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다, 슈퍼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업 또한 이제 그러한 사이클 산업 중에 하나이고 특히나 저희 이렇게 막 하루하루 막 가격 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느린 그래서 저희가 장기 수주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장기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이클 한번 잘못하면 크게 다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사이클, 공급 부족한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주 산업인데 수주가 뚝 끊길 것 같은 뉴스가 나오는 건 확실히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지금 꾸준하게 발주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들이 결국엔 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발주가 생각보다 끊임없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굳이 내가 배를 교체하지 않아도 뭔가 이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기술 변혁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배를 아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원래 쓰는 연료 쓰는데 뭔가 배출을 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이 개발이 됐어요라고 하면 저희 결국에는 배를 새롭게 만들 필요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좀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대한 뉴스. 그래서 수주 자체가 조금 마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1차로 좀 리스크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배는 절대로 일시불로 사는 산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저희가 금융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이 안 되게 되면 이 선박 시장에는 발주고 보고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금융시장에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선박 시장에 바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두 가지는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AI의 가장 지금 시장에서 그 병목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전기가 부족한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고 해도 전력이 부족한데. 근데 선박도 사실 돌아다니는 빌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게 만들기 위한 추진 엔진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그 배 안에서도 저희 전기 쓰잖아요. 그래서 그 전기를 발생하기 위한 발전 엔진도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 선박용 발전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이 배를 위해서만 그 엔진을 만들지 않아요. 저희 기본적으로 그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들이 얼마나 컴팩트하게 생겼겠어요. 제한적인 공간 안에 넣되 화물도 실어야 되니까 그 엔진은 작으면서 기능이 좋은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전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저희가 그냥 땅에 놓잖아요. 발전소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신흥국들은 급하게 전기가 필요해도 그 전력망을 나라에서 깔아줄 때까지 기다리기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수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선박용 엔진 만드는 회사들이 육상 사업 부문이 있고 해양 사업 부문이 있으면 배에 납품하거나 그런 신흥국에 납품을 했었는데 갑자기 요즘에 미국의 빅테크들이 나 발전기 중이라고 해서 선박 엔진 회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 HD 현대중공업이 안에 엔진 사업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그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회사랑 6천억 이상의 계약을 한 건 그 성사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육상을 원래 했었는 우리가 AI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싶은데 원래 했던 사업인데 구매자가 갑자기 바뀐. 근데 그게 AI 주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전력 부족이 한 번에 해결이 될 게 아닌 것 같아서 엔진 회사들에게는 완전히 신시장인데 고부가 시장이고요. 저희가 엔진 관련된 회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신흥국에서 와서 저희 발전기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때와 미국에서 와서 발전기 좀 갖다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그 제시하는 가격이 레벨이 다를 거잖아요. 굉장히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 엔진 회사들도 이제 이거에 대한 거를 미래의 먹거리로 좀 잘 활용해 보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